안녕하세요.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당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뉴스레터 첫 번째 꼭지가 정재민 위원장의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시즌 2 뉴스레터를 개편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기획이 바로 이 유튜브 대담입니다. 네, 저 혼자 지루하게 떠드는 게 아니고요.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가분을 모시고 어떤 이 사회에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님들이 이 이슈는 어떤 거구나,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정의당만의 관점을 갖기 위한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고 서울시당에서 판단을 해서요. 네, 우리 당의 젠더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배복주 부대표님을 특별히 모셔서 네, 첫 번째 대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담의 손님을 우리 배복주 부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배복주 부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6기 지도부의 부대표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젠더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장. 최근에는 또 군인권 대응을 위해서 우리 여중사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셔서 군인권 또 대응팀을 또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소개는 당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요. 당에 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인권 활동 그리고 여성 운동을 주로 하고 이 당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듯이 정말 많은 직책을 맡고 계시고 중책을 맡고 계시는 아주 바쁘신 분을 서울시당이 모셨는데 저희의 섭외 요청에 기꺼이 또 응해주시고 와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주제가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님들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얼마 전이었죠. 도쿄올림픽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양궁에서 금메달 3관왕을 하신 우리 안산 선수에 대한 뜻하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논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일단 안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7월 24일 날 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안산 선수가 쇼커트를 했다. 그리고 여대 출신이다. 그리고 허버허버 5조 5억이라는 남혐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 안산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이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요? 네, 그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셨을 때. 처음에 이 논란을 들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매우 당황스러웠고 특히나 이제 쇼커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감별하는 어떤 기준이 있구나 이런 처음에는 페미니스트를 감별하는 기준이 있나? 페미니스트면 근데 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사실은 되게 페미니즘 자체가 가지는 게 바로 이제 사실 성평등을 지향하지만 이 성평등의 관점 자체가 되게 다양한 우리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페미니스트의 중요한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사회를 볼 때는 사회적인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저의 페미니스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왜 나쁜 건가 일단 페미니스트라는 게 왜 나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가지면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올 건데 라는 일단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산 선수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뭐 전 그 단어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 무슨 말인지 하고 오죠. 예. 저 잘 몰라. 저도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게 네. 어떤 단어고 왜 남은 단어인지도 잘 모르고 저는 다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신체, 그러니까 머리든 옷 스타일이든 이거는 자기의 개성에 맞게끔 자기가 자기 가장 편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자기가 운동하기에 적합한 머리 스타일을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소컨 논란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거 자체가 페미니즘까지 페미니스트 그 감별까지 연결되고 페미니스트 감별되는 것이 페미니스트가 왜 나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남성을 되게 불리하고 혐오하는 세력으로 페미니스트를 아주 부정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되게 포용적이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차별의 감각을 더 많이 익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산 선수 논란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선수이기 때문에 더 씌워지는 어떤 게 아닐까. 그 만약에 남성 선수였다면 그럴까?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뭐 근데 저는 이 논란에서 안산 선수가 되게 멋지게 멋지게 우리 누구보다도 물론 우리 많은 SNS에 지지글과 응원글이 있었지만 그것이 된 이유도 안산 선수의 그런 흔들림 없는 본인의 흔들림 없는 자기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단호하게 자기 메시지 냈잖아요. 보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산 선수가 이 문제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안산 선수에게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네. 안산 선수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이가 없네. 당황, 어이없음. 그러니까 어이가 이제 맷돌의 손잡이잖아요.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 약간 실패한 드립 같은 느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뭔 개소리야.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그 권김현영 그 여성학자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소리에 너무 진지하게 대응을 하는 게 문제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심각하게 부적절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대응들이 이어지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힘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괜히 주목시켜주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자리는 저기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과 그리고 이제 서울시당 이제 청년정의당 와서 이제 와서 위원장인 우리 남재현 위원장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재현 위원장 청년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논란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사실 이 쇼컷과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뭐 아웃핏을 입는다 아니면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다라는 그 규정이 어제 오늘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한 몇 년 전부터 뭐 되게 펑퍼짐한 바지와 뭐 까만색 위아래 옷 그리고 쇼컷 그리고 노 메이크업 이런 게 익히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그런 거다. 정형화된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여대 출신이다 보니까 여대에서 많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장려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와서 쇼컷을 했는데 너 완전 페미 아니야 이런 잣대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확산이 되니까 뭐
갑자기 왜 이래? 원래도 그랬잖아. 근데 왜 느닷없이 이걸 이렇게 논란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대인가요? 안정환 선수가 막 장발을 휘날리면서 테리우스. 막 월드컵을 할 때는 너무 멋있다 막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성 선수들에게는 뭐 머리가 어떻다는 저렇다는 이런 걸로 또 다른 공격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안산 선수 문제가 파생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글은 SNS에서 안산 덕분에 안전 이별을 했다. 안전 이별. 안전 이별을 했다. 왜냐면 애인이랑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안산 선수에 대한 의견 의견 차이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걸 또 알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이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청년 세대에 대해서 혼란이 더 많았다. 직접 경험하는 것들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좀 이게 단순히 약간 안산이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파생이 되지 않았나, 파장력도 크게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페미니즘 그리고 그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얘기니까요. 일단 페미니즘 얘기를 쭉 계속 해가면서 또 얘기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모든 성별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로도 그렇고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페미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고 마치 그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뜻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안산 선수의 이 쇼커트 그리고 여대 출신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너무 어이없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정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한 번 더 이거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 걸 돌아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좋은 정리입니다. 위원장님 역시 서울당이야. 서울당이 위원장님. 너무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나 봐요. 뭐 좋습니다. 사회자로서 네, 해야 될 오늘 마땅한 주인공은 일이죠.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네, 사회자잖아요. 네, 사회자는 맞습니다. 마땅히 정리하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남지현 위원장님 또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사실 숏컷뿐만이 아니라 뭐 편의점 포스터 있었던 어떤 손모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제가 트위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트위터에 막 그거 포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손가락 모양하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고하고 막. 신고하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말 그냥 한 건데 이게 페미니 아니냐 이런 걸 가리는 어떤 면에서 좀 사상검증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분별하게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은 어쨌든 아까 저는 이제 약간 큰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이제 구조나 문화 이게 되게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설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여성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자 운동을 하면서 인권의 의식이라든지 차별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성차별적 구조나 문화 안에서 있다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차별적 구조에서 원래 되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원래 본인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차별이라고 규정되거나 내지는 문제제기 받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실 평등한 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나 문화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이거 뭔가 내가 가져왔던 이 기득권이나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빼앗긴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정당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등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인지를 서로 이제 맞춰 나가는 이런 단계의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론회장에서 많이 토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공론회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는 평등한 성평등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되게 저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근데 한 단면,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건 저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지금 남성들의 권리를 뺏고 뭔가 기존의 것들을 다 이제 해체시켜서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 오히려 역착을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안을 막 조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항 논리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감별해서 아니 사상을 점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뭔가 좀 혼내주고 싶은 욕구가 있나? 아니면 혼낸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공론회장에서 페미니즘에 관련돼서 우리가 성평등 사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더 우리 사회를 되게 인권을 증진시키는 얘기들이 더 많은데 꼭 핀셋처럼 그렇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저는 언론이나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확대 해석하거나 확산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주류적 의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주류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소수의 의견이 되게 가대대표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성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 거기에 최근에 이제 저는 정치가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특히 4.7 재보궐선거 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걸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 사실 우리 사회는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공론회장에서 토론되는데 그것들을 되게 포용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갈라서 핀셋처럼 딱딱 대결을 시킴으로써 사실 저는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젠더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회 구조와 문화가 여지껏 되게 성차별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공론회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다양한 의견들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확산시키고 유포시키고 주류 담론으로 만드는 또 다른 그 언론이나 논평자나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또 부추겨서 정치권이 갈등화시켜서 자신들의 표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저는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뭐랄까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편의점 포스트나 손 모양이나 뭐 쇼컷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공론회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얘기다. 보잘것없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대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도 좀 있기는 해요. 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시면서 네. 차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침착하게. 같아요. 그래요? 나 엄청 흥분했는데 지금. 거칠게 얘기하고 싶은데. 역시 네. 부대교의 언어. 그러니까 그 미국 역사학자 캐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맞아요. 보이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죠.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거에 불편함을 느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왜 이거를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런 싶어요. 감수성, 네네네. 그런 감수성과 그런 돌아볼 인지,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왜 불편하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감각, 감수성, 인지 이런 네. 것들이 평등을 나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음. 이제 아까 부 대표님이 이거를 정치권이 악용을 하고 있다. 아, 그럼요. 예, 이제 이런 안 말씀을 좋습니다, 하셨어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대표적인 이슈 또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그럴까요? 네. 정치권이 또 이제 이거를 악용하고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음.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권이 이 이슈를 불러일으킨 거죠. 네네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 네네. 네, 아이고. 우리란다. 예, 우리는 아닙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 또 출마한 그 하태경 의원이 그분 유명하시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 갈등 해소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는 애초에 역할이 없던 부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정치의 중심으로 소환을 시킨 거죠. 네, 왜 이런 그 현상들이 생기는지와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크게 네 가지 그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는 필요가 없다. 다른 부서가 하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이런 주장들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정말 여가부는 필요 없는지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하면 됩니까? 네네. 약간 두려운데 너무 편하게 하지 너무 마시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한꺼번에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긴 약간 합니다. 목소리 난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네. 제가 한겨레에 칼럼을 쓰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썼어요. 아, 썼는데 그 제목이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말에 대한 그 말은 국민에 대한 무례다. 이렇게 제가 단 건 아니고 신문사에서 그렇게 다뤘는데 저는 일단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 일단 하는 일이 없다. 일단 서울시당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저는 여가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한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성운동하면서 20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되게 정책적인 얘기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보면 되게 제가 봐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정치권에서 폐지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있어서 다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로 관여했던 이제 여성폭력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 일 중에 제가 핀셋처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그러면 뭘 하느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 뭐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뭐 쉼터, 피해자들이 가는 쉼터,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의 치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피해자에 위한 무료 법률 구조, 그리고 또 피해자에게 의료적인 지원 서비스, 한 10가지 정도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100% 다 지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뭐 그리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엄청 많은 피해자들, 특히 요즘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또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아직 여가부가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 폭력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나아가고 있다면 뭐 저는 그것이 될 때까지는 여가부가 어쨌든 정부 부처로서 힘있게 예산도 확보하고 피해자들 위한 정책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예만 제가 들은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로는 뭐 사실 양육비 이혼하신 분들 그 양육비도 사실 여가부에서 지금 청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돌봄 청소년들, 학교 밖 네네. 청소년들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 주로 이제 교육부가 못하는 사각지대, 복지부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사각지대 것들을 정책적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되게 취약한 환경,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조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없다. 는 주장은 말이 안 너무 되는 비겁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더 해야죠. 앞으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또 그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유가 뭐랬죠? 아니 그 네 가지 얘기 중에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별도 부처가 필요 없다. 네,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별도 부처가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걸 딱 찢어서 한다는 거잖아. 법무부에서 네, 하고 맞아요. 그렇죠. 뭐그 학교 밖 교육부에서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하고 하고 뭐 돌봄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성가족부가 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평등 추진 체계라고 해서 국가의 이제 성평등 추진 체계를 저는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평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성평등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고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정부 체계 안에 성평등 추진 체계를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에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는 대안을 냈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그렇죠.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가부가 2001년에 중앙부처로 출범하게 된 계기가 그런 위원회 형식으로는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총괄하는 정부의 이제 책임 있는 부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게 생긴 거고 장관이 임명되는 거고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제 실행 체계를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가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거를 없애고 다시 옛날로 되돌리겠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을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너무 지금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법안 발의 예산 집행 권한 이런 게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걸 오히려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정부 부처에서 제일 작고 인원도 제일 작고 제가 옛날에 여성가족부 직원들하고 가끔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NGO입니다. 정부 부처의 NGO. 약간 가장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늘 항상 뭔가 읍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읍소하고 저기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명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성 정치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가 명분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권한도 없고 지원도 안 해주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게 없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양성평등위원회 대통령에서 만들면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긴 자문기구예요. 맞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실행력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후퇴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대안이 아니고 오히려 후퇴시키죠.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를 오히려 망치는.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죠. 그냥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는 아까 배국재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자녀 양육 지원 그리고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맞아요. 이런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어떤 영역인데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여가부는 하는 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집행 권한이 많이 부족한 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가족부라는 그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원래 여성부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성만이 아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또 왜곡도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족부라고 했을 때 뭔가 이 가족에 대한 우리 인식이 복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보건 약간 돌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가족의 체계에 대해 놓여있지 않은 그 청소년들, 뭐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많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동체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지원을 해주는 공간인데 마치 그걸 좀 더 축소시키는 것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좀 앞으로 단계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훨씬 더 이들이 담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라고 했을 때 제가 반대한 이유는 마치 여성의 역할이 가족과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게 완전 여성은 가족을 돌보고 돌봄을 전달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구성원이어야만 하고 그치. 마치 여성과 가족은 묶여서 되게 여성의 성역할 자체를 가족에 이제 묶이고 귀속되는 느낌?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는 말이 사실 조금 별로 반대했었어요. 그때. 오히려 뭐 여성부라 하든지 아니면 젠더부라 하든지 뭐 어쨌든 평등부라 하든지 약간 다른 나라는 되게 평등부라고 하는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영역을 그렇게 여성과 이렇게 자꾸 붙였을 때 물론 필요한 건데 근데 사실 근데 마치 여성의 성역할로서 가족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폐지하는 논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성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추진 체계와 실행력과 권한을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 부서로 전환할 것인가.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정의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좀 정의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되시면 꼭 그 공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딱 그 내용이었는데 그렇구나. 답이 나왔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전담하는 국가 기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2016년 기준으로 191곳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가 다 이런 있다는 여성 거죠. 평등 인권 관련 국가 전담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체스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보수 정치권들이 자신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럼 정의당은 이제 어떤 대응을 하면 좋겠는지. 그게 이게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되게 네.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 이미 너무 전선을 그어놔가지고 이미 너무 갈등을 딱 만들어놔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젠더 갈등이란 말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미 이제 정치권이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너무 판을 세팅을 해놨어. 그치 이대남 이대녀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그래서 참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거 오늘 방송한다고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남자 20대 남성이 제 머리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한테 이대남이란 말 들어봤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정치인인데 이대남이라는 거 아니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대 남성을 정치권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들어보셨냐?
들어본 적 없대요. 어. 그래서 자기 너무 깜짝 놀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의 언어로 갇혀 있구나. 사실 오히려 2030 세대는 더 토론하고 더 같이 가고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규정을 했을까? 닫아놓고 그래서 이 규정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나는 저는 그래서 2030 남성 지지율이 아니고 2030 청년 세대의 구조적인 지금의 문제, 이 문제를 되게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저는 굉장히 포용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20대 여성의 문제가 특별히 있고 20대 남성의 문제가 특별히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죠. 있죠. 당연히 경험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여성이 가지는 되게 폭력이나 내지는 뭐 채용 차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업 분에 대한 한계 막 여러 가지 20대 여성도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섹슈얼리티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면 남성들은 되게 이제 군대라든지 이 뭐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그 있잖아요. 강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우리 정의당은 나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우리 2030 청년 세대의 지금의 문제를 굉장히 간통하는 문제가 뭘까?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20대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일할 곳이 없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뭐 군대 때문에 역차를 받는다, 뭐 때문에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회 구조가 2030 청년들에게 일할 곳도 만들어주지 않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프레임 자체를 왜 이들이 싸울까가 아니라 프레임을 우리 정의당은 왜 이런 싸우는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갈등 구조를 계속 양산하고 있을까? 저는 자꾸 싸움의 의제를 갖고 정의당이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싸우게 만드는 이 구조가 뭔가를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그게 저는 핵심이고 그게 바로 저는 일할 수 없고 그리고 뭐랄까 열이 올 수 없으니까 돈이 없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집도 살 수 없고 그렇지. 뭐 결혼도 생각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생각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런 내한테 돈이 있어야 애를 키우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쵸.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일할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 뭔가 자기를 투여해서 뭔가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정말 많은 문제가 해소된다. 저는 정의당은 그런 전략이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당원님? 하시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차별금지법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재희 위원장님이 차별금지법 관련 열심히 투자하셨잖아요. 얘기를- 서울시당. 네. 당연히죠.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런 보수 정치권들이 악질적이고 진짜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탈감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존재로서의 박탈감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뭐 맨날 청년 어쩌고 하지만 뭐 나한테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채용이 더 잘 되거나 아니면 뭐 그런 학력 갈등, 학력 차별에 대한 경험을 뭐 점점 없앤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계속 박탈이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고 근데 마치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치권은 맞아. 근데 그거 남녀의 그래, 맞아. 영역으로 치환시켜서 생각해봐. 사실 이건 이 문제야. 여자들이 너무 많이 뭘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20대 남성들을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점점 삶이 더 안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말씀하신 고용차별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것도 맞고 고용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전 대선에서는 어쨌든 정의당의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 세력화가 정의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청년 정의당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차별금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에 좀 어떤 활동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전략적인 기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차별금지법은 정말 이번이 20대 대선이죠. 내년에. 네.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19대 때인가요? 우리 19대 대선이었나요? 심상정 대표가 네. 사실 저는 우리 정의당은 정말 그 1분 발언, 심상정 대표의 1분 발언으로 되게 많은 청년들을 울렸죠. 울리고 성소수자분들을 울리고 감동을 줬잖아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정의당을 다시 보게 됐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 저는 이번 대선은 정말 그 평등한 대통령, 인권 대통령 그리고 청년을 위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지금의 이 청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아마 굉장히 앞으로 더 심화된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평등과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한 대통령 그리고 청년을 위한 이 세대 갈등을 없애는 청년을 위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차별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법이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사실 되게 많은 차별받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 성차별 뭐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뭐 그 지역차별, 뭐 고용차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지금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인 것 같아요. 이런 청년 세대들 또 이주에서 오신 분들, 뭐 성소수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 여성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입법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당연히 정의당도 이번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뭐 아주 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을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음 대선 정의당 후보가 이 공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올해 안에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죠. 이거 가지고 이거 우리 정의당 후보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공약 안 내고 이미 됐다. 이미 우리의 실천으로 제정됐다. 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너무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끝냅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몇 년입니까? 벌써 2000 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쵸. 시작된 맞아요. 거니까 정권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17년쯤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엄청난 그 시기 역사가 있잖아요. 이 순환 시대 그렇죠. 얘기하려면 또 그렇죠. 역사 길기 때문에 그쵸. 생략하고 어쨌든 제 바람은 대선에서 우리 대선 후보가 정의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투쟁과 국민들의 이런 지지를 받아서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제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이번 대선에 정의당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좀 약간 활동을 빡세게 하셔야겠는데요? 곧 해야죠 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서울시당 동지 여러분,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국회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에 이제 쉽게 보면 역사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꼭 이 올해 안에는 잘 매듭이 지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대선 때는 우리 정의당 후보가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꼭 공약이 왔으면 아니라. 좋겠다. 네, 공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럼요. 네, 그건 그러니까 오해가 많죠. 차별이 말할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맞아요. 이거를 다뤄주고 이걸 해소해주는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차별금지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네, 당원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제 오해를 조장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 번 더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음.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충분히 지금 조금 넘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배복주 부대표님이 정의당의 이제 젠더 인권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장도 많이 맡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당 부대표로서 정의당의 지도부시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지금 임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남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임기에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질문지에 없던 거라서 우리 시당 원래 네네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질문지 없지만 정치인이라면 이런 건 준비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에 온 지 이제 1년 6개월 이제 입당한 지 1년 6개월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됐는데 너무 많은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신 정의당이 감사하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배웠고 정당의 역할이 뭔가 정당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정당은 결국은 이 국민들의 이 뭐지 소망, 열망, 바라는 거 이런 걸 사실 정당이 대의로 이렇게 대의 정치를 하면서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반성한 것부터 얘기하면 제가 너무 많은 당원 여러분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당원분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를 펼쳐야겠다는 이 소통의 장에 많이 등장하지 못해서 너무 일단 반성이 많이 됐어요. 오늘 뭐 네, 오늘 감사합니다. 서울시당에 되게 많은 당원분들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저를 좀 단련시켜주고 부대표로서 당신 이런 거 해야 돼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정말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럴 기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반성하고 상황도 원망스럽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꼭 중점에 두고 싶은 활동이라면 우리 당의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 저는 사실은 되게 처음에는 되게 밖을 향해서 많이 메시지를 내고 얘기했다면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는 우리 당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정의당이 체력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허약한 게 지금 체질 자체가 허약 체질로 돼 너무 모지 풍파를 많이 겪으셔가지고 너무 이제 당원 여러분들이 기운도 없으시고 막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는데 튼튼한 체력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일단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에 그래서 조그마한 풍파가 오더라도 이거를 좀 상책이 났네 이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당원들에게 좀 뭐랄까 힘을 주는 부대표 보약을 한 지를 지어줘야 되는지. 네, 그래서 당원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힘을 주고 체력을 좀 튼튼하게 함께 길렀으면 좋겠다. 그 일이 무엇인지 를 이제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인권 문제나 젠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우리 당에서 발의한 법들 차별금지법부터 비동의 강간죄 뭐 그리고 지금 낙태죄 폐지 이후에 후속 법안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군인권 그러니까 군대 내 정말 군복 입은 시민들 군복 입은 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군인권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문제도 되게 차별에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주로 당에서 만나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분들의 문제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준비했던 법들이 우리의 취지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법안을 또 많이 만들어서 결국에 차별금지법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되게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법을 어떤 걸 만들까라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고민하는 거는 장애인 관련이에요. 장애인 권리보장법, 탈시적 지원법을
좀 우리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법 당에서 지금 장애 의원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장애 문제도 되게 당사자로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좀 힘있게 또 만들어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부대표님 체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하시는 게 그래. 나열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어떻게 하지? 당원들 체력 관리를 위해서는 네. 부대표님도 좀 네. 네. 관리를 부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고 힘을 길러서 네. 힘을 정의당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고 일하는 시민들을 위한 당이라는 거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매끄럽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배복주 부대표님이 당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또 맡고 계시고 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맞아. 네. 네, 이제 또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또 우리 정의당에 오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부대표의 임기는 또 정해져 있고 맞아요. 네, 바빠, 그래서 바빠.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네.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모든 그 역량을 다 쏟으셔가지고 네. 그런 활동을 꼭 잘 하셔서 우리 당한테도 성과가 남고 또 우리 배복주 부대표님 스스로한테도 뿌듯한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우리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네.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뭐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네. 서울 키어문화 축제 들었습니다. 시창광장을 이용하는 걸 불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간을 박탈하는 게 권력이고 어떻게 우리 그걸 또 회복하고 획득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정의당이 찾고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공간을 맞아요.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은 우리의 정말 안정적인 그리고 평등한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의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청년 당사자로서 겪고 있는 차별을 그냥 나만의 문제, 뭐 개인의 경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좀 공론화도 하고 또 이 공간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부대표님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생각을 나눠야 되니까 같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든든하시죠? 우리 그래요. 서울시당 그리고 서울시당 청년정의당 역시 예, 정의당 위원장님이 서울시당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네.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 또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정의당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이제 뉴스레터 시즌 2를 맞이해서 새롭게 기획된 유튜브 대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여서 약간 미숙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나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끔 좀 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대담에 기꺼이 응해 주시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배복주 부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네. 당원님들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올게요.